76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로 8월 15일 광복절을 즐겼던 한국과는 달리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는 국가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포함 전 세계 초강대국이 모조리 개입했으나 미국이 손떼자마자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아시아 강대국들이 숨도 못 쉴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은 국가 전복까지 우려해야 할 정도로 초비상에 빠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부와 힘의 방정식이라는 부제로 출간된 패권의 대이동이라는 책은 이제껏 세계를 제패한 국가들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설명해줍니다. 패권, 다른 말로 헤게모니라고도 부르는 이 힘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행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전 세계 패권의 주인은 항상 이동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으로 패권이 어떻게 이동해왔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총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그리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등 미국에서 태어난 셀 수 없이 많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세계를 선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로 무서운 것은 군사력이죠. 2020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는 대략 7,78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2위 중국부터 10위 한국까지의 모든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전 세계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역시 다방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죠.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2021년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데요.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가도 애플의 아이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부터 패권을 쥔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 스토리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힌 콜럼버스는 변방에 머물던 유럽국이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진출했고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발 아래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스타트는 스페인이 끊었습니다. 역사상 네 번째로 넓은 대제국을 건설한 스페인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자신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남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두 왕국의 결합으로 태어난 스페인은 혼인이나 상속, 정복 등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해왔습니다. 영토 확장의 욕심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불러왔고 유럽의 맹주였던 프랑스나 영국과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죠. 그러나 당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보유한 덕분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얻어낸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등장으로 스페인의 시대도 저물고 말죠. 네덜란드는 낮은 지대에 사는 7개 국가가 스페인의 지배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국가는 스페인과 무려 80년 동안 맞서 싸워 결국 독립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스페인이 잦은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난 사이 네덜란드는 무역 중심지이자 금융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군사력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업을 성장시키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국가 지원 아래 아시아 곳곳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었죠. 그러나 네덜란드도 그리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영국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와 영국은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유럽 변방에서 양털이나 수출하던 영국이 1세기 만에 네덜란드와 패권을 다투는 경쟁자가 되었는데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농업 국가였던 영국의 농민들은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었고 영국이 세계 곳곳에 건설한 식민지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덕분에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영국인들은 식민지에서 걷어오는 물품을 판매하는 상업과 식민지에 내다 팔 물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동시에 발달했죠. 해적을 베이스로 하는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한 영토 확장은 무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생겨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결합한 산업 자본주의가 생겨났죠. 이를 통해 철강, 화학, 전기, 전자,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서 대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생산력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이미 영국을 앞섰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높아진 생산력 덕분에 크게 늘어난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한 겁니다. 즉 무역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던 미국은 국내 시장이 미국 기업이 공급하는 엄청난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러나 유럽을 시작으로 발생한 세계대전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게 출구가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물자를 미국 기업이 공급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죠. 이때 발달시킨 과학기술은 미국의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켰고 이후 무역에 차츰 눈을 뜨면서 만드는 대로 다 팔아버리니 미국의 부가 넘쳐났던 것인데요. 또한 높아진 과학기술과 넘쳐나는 부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의 무기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로 군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패권은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일 뿐 앞으로도 미국이 패권을 쥘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등장했으니까요.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각종 굴기 및 1대1로 등 전 세계를 영향권 아래에 두려는 다양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을 누르고 세계 패권을 잡으려는 경주를 아끼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국제정세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중국은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강경 세력인 탈레반이 9.11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미국은 20년 동안 10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까지 전부 끌어들였지만 바이든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에 따라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물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알게 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천주국답게 미국은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자금과 군사력을 쏟아부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했고 이들이 탈레반에 대응할 만한 튼튼한 정부를 세우기를 바랬죠. 그러나 아프간에서는 미국의 지원과 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정부를 키우지 못했고 철수 결정이 내려진 4개월 만에 수도 카불을 포함한 아프간 전역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프간 중앙은행 총재 아즈말 아마디 역시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데다 더 이상 달러를 조달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탈출을 정당화하면서 아프간 지도부의 계획성 부재에 구역질이 난다며 무능한 정부의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프간은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패권을 잡으려던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아프간은 중앙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한 관계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는 주변국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니까요. 중국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은 76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국경이 중국의 약점으로 꼽히는 신장 위구르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국은 중국에게 보이지 않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몸집을 불려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미국이 막아내면서 방파제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과격 세력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상 이들이 중국을 넘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들불처럼 피어오르는 분리 독립운동을 중국이 강제로 누르면서 각종 인권 문제가 제기됐죠. 탈레반 입장에서는 신장 지역의 독립을 내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중국 외교의 대원칙,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 요소는 대만이지만 내부적으로 더 심각한 건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로 대표되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공안을 앞세워 신장 위구르 지역을 다스려왔으나 과격 세력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상 이들이 같은 순위파인 신장 위구르 독립을 지원하려 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신장 위구르를 내주면 티베트 등의 소수민족 분리독립이 더욱 거세지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질 것이고 만약 신장 위구르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이들이 신장 위구르를 넘어 베이징, 상하이, 천진 등 대도시를 타겟으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는 꿀단지와 같으니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어쨌든 최악의 악몽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8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인자로 알려진 물라 압들가니 바라다르를 천진으로 초청해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아프간의 최대 이웃으로 주권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이 아프간을 어떻게 통치하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중국 내정에도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국들의 무덤 아프간이 이제 중국을 부른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것은 비단 중국뿐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혼란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군은 도발을 무찌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은 러시아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기가 도미노처럼 전파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병력 1만 명을 동원해 중국 북서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고 동시에 병력 2,500명을 아프가니스탄 인근의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인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도의 앙숙은 파키스탄인데 그간 파키스탄은 탈레반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나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파키스탄 내부 조직과 연합해 인도까지 장악하려 든다며 그야말로 지옥이 열리기 때문에 인도의 입장에서도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 한국은 손끝 하나도 개입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처럼 속일 끓일 염려도 에너지 소모가 큰 협상 테이블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죠.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국가들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하나 생긴 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미국이나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 영토 크기 등의 지표로 볼 때 한국이 이들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과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관계로 외교적으로 자유로운 행보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과거가 쌓여 현재가 만들어지고 현재가 쌓이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권의 대이동이라는 책은 과거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와 차기 패권국이 패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